저는 이제 세 가지를 없애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두 번째는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저는 몽상가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이상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모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지. 부모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1970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비를. 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더 피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2부에서는 특별히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교육 문제에 발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 또 외교 정책의 개선, 또 경제 발전도 요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얘기 좀 이어가 보죠. 네. 어차피 지금 학교에 계시잖아요. 예. 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계신데 사실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점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에서 교육은 사실은 교육이 아니죠. 신분 상승을 위한 전쟁이죠.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이 한 사회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죠.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전쟁 수준인 나라는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 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아이들,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023년 한 해에 통계가 나왔는데 6,400명이랍니다. 6,400명. 미성년 아이들이. 그렇죠. 초중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 6,040명이 한 해에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실 집계된 것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 알려진 것도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것도 최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한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경쟁 교육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각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러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평등지향적 불평등 사회예요. 형용 모순인데요. 형용 모순이죠.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평등지향적인 나라가 없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불평등이 아주 심한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왜 평등지향적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 때문이죠. 소위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사회의 기득권이 한국에서처럼 완전히 와해된 또 해체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에 왕과 귀족들 양반이라고 했죠. 소위 양반이라고 했던 이러한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와해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이 와해됐죠. 그런데 문화적인 권력은 일반적으로 살아남거든요. 정치 경제적인 권력이 와해돼도
문화적인 권력은 대체로 한 3세대에 걸쳐서 계속 살아남는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양반은 망해도 3대 간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해체됐다는 거죠. 예,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쓸고 내려갔다, 쓸고 올라오면서 그런 문화적 지배의 토대는 공간이거든요. 공간. 이 공간을 완전히 해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와해된 이런 사회가 없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평등의 들판이라는 거죠. 정말 좋은 거죠. 저는 그것이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의 역동성의 근원이라고 봐요. 한국처럼 이렇게 역동적인 광장 민주주의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 평등의 들판에 괴물이 등장한 거죠. 학벌이죠. 학벌입니다. 학벌.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평등해진 곳에 새롭게 등장한 괴물. 이게 이제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라는 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살인적인 경쟁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단히 평등지향적인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학벌을 매개로 불평등이 조직화되는 새로운 예. 종류의 신분사회로의 그렇죠. 기환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세요. 예, 일본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는. 그래도 동경대학 뭐 게이오 뭐 와세다 물론 있지 않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사회에서 상당한 유리한 점, 장점을 갖죠.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지는 않죠. 왜 그렇겠어요? 그 사회는 특히 일본 같은 사회는 한 번도 기존의 권력,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뒤집힌 적이 없어요. 지금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왔지만 사실은 지금 일본 의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의회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과거 봉건 시대의 귀족의 자제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세습되고 있죠. 그렇죠. 많은 부분 세습되고 있죠. 그래서 권력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반해서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사회의 가장 하층민의 자식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보기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은 네.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으나 나머지 세 분은 상고를 나왔군요. 그렇죠. 예, 그 중에 맞습니다. 한 분은 뭐 대학을 또 가기도 그렇죠. 했지만, 예,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통점은 다 그 사회의 가장 하층에 네. 속하는 그러한 집안의 자식들이 최상층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회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고 그건 정말 우리의 큰 강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학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러한 평등의 들판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백그라운드 아니고 유력한 집안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가 됐다면 저런 상당히 달랐을 수 있죠.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는 정말로 아주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사회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조류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유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모두가 자유로운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사회. 그걸 한국이 만들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육. 예, 이 평등의 들판에 등장한 괴물. 이 학벌이라고 하는 이 괴물만 우리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정말 멋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발전적인 모델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 문제를 잡아내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적 탄력성이 크고 평등지향적인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를 약간 사회 변혁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갖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예요. 네. 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여준 것은 뭐예요?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지배계층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파시스트에 가깝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저는 당연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한국의 대다수의 그러한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죠. 법조계에서 있는 대다수의 그러한 인물들, 그들이 이 쿠데타 행위를 옹호하고 심지어 온갖 궤변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모습은 상상을 못한 거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모여있는 이 국회의원들, 그들이 보이는 행동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고급 관료들의 행동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서울대 법대가 이게 법과가 아니라 내란과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 네. 아주 다수가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파시스트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되는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그러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뭐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고 또 뭐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그 서울대학 출신들의 정치 행로를 보면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유력한 정치인 몇 명들의 행태를 보면 학교 다닐 때나 학교 이후에 매우 급진적인 좌파 이른바 얘기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독재 정부에 맞서서 항거했던 이력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우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다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 세력과 맞닿는 지점에 또 첨단에 서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많죠.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어떻게 저렇게 급반전이 가능할까? 사고의 틀과 생각이 아주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유럽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쉽게 말하면 극좌에서 극으로 가는, 극좌에서 극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런 흔합니까? 경우들이 흔하고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그러한 시도는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에요. 권위주의 성격 이론. 극좌나 극우나 권위주의적이다.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극좌였던 자가 극우주의자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요. 이것은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에요. 집단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fD라고 하는 예, 독일에서는 대한당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극우 정당이죠. 독일에서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 극우 정당인데요. 이 극우 정당에 대한 설명도 똑같은 권위주의 성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독일에서 극우 정당은 완전히 동독 정당이에요. 지금 완전히 동독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 독일 선거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지난번 독일 선거에서 1등한 정당들, 그 정당을 지도로 표시하면 그냥 그대로 통일되기 이전의 분단 독일이에요. 분단 독일 똑같아요. 분단 시절의 동독 지역은 지금 말한 극우 정당이 1등이고요. 거의 다. 베를린의 일부만 빼고 거의 다 1등이에요. 그리고 서독 지역은 과거의 서독 정당들이 다 1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회주의 동독 지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다 1등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이게 지금 말한 권위주의 성격 이론으로 치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틀러 파시즘이라고 하는 극우 파시즘에서 스탈리니즘이라고 하는 이건 극좌죠. 극좌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을 구성하는 성격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바로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틀러 시절의 파시스트였던 자들이 너무나 쉽게 스탈리니스트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놀라질 않아요. 자, 다시 교육 문제로 들어가서 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한국 교육은 뭐 문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3가지를 없애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입학 시험 자체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제가 이제 이 3가지를 사실은 오늘부터 아마 김누리 교수의 산무주의라고 아마 이거는 뭐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저는 몽상가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이상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비투어 90%가 붙습니다. 여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때까지 열어놨어요. 때까지. 30 넘어서 대학 간 사람도 많아요. 직장생활 한 후에 정말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 과로 다 몰리면 그거 어떻게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체로 지금 많이 몰리는 게 독일에서도 의대예요. 의대가 제일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법대는 그다지 몰리는 것 같지 않아요. 문과 쪽에서는 심리학과에 많이 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지금 16개 주가 있습니다. 16개 주가. 그래서 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정부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율권을 갖고 그렇죠. 주마다 좀 달라요. 단체에서. 교육은 완전히 주정부 관할이에요. 16개 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겠어요? 몰려올 때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과를 정원 제한학과라고 부릅니다. 정원 제한학과. 엔체 독일 말로는 엔체라 그래요. N이라는 게 누메로스 정원이고요. 제라는 게 클라우조스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엔체학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다 추첨했습니다. 추첨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자꾸 재수없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제안을 해서요. 아비투어 그 시험에 성적이 당연히 있거든요.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해다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많은 주가 20% 정도 반영합니다. 20%.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런 류의 소위 성과주의로 모든 것을 하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비투어를 반영하되 대기 기간도 똑같이 20% 반영합니다. 대기 기간. 한 3년 대기하면 다 들어가요. 예. 3년 대기하면. 예. 대기한 아이들도 나름대로 예. 가서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의지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예. 의지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요. 중학교만 나온 학생들도 의대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간호사 수습을 해서 간호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중에 네. 의사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와, 요 분야 내가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아이들 당연히 있죠. 그러면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의대에서 뽑는 포션이 또 있어요. 다양하게 뽑는 것이죠. 다양하게. 우리처럼 시험 한 번 본 걸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많이 배울 점들이 있어요. 예,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리는 학과인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데 그 방식들은 다양하다. 고등교육은 시민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해? 그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처럼 하지 마가 아니라 해.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베를린 대학의 심리학과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한 학기 공부하면 어때요? 하고 싶을 때 안 할 때도 그렇죠. 있죠. 와, 후회할 때도 있죠. 심리학 재미없네. 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재미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야, 나 이렇게 심리학 재미없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서 아도르노 교수 밑에서 철학해야지. 그러면 옮겨가면 돼요. 얘들은 다 평준화돼 있으니까. 독일 대학은 95%가 국립대학이고요. 전부 평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의 경우는 귀찮아서 못 옮길 뿐이지 얼마든지 옮겨가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일 학생들의 그런 경력을 보면 놀랄 거예요. 대학을 여러 군데를 다녔으니까 자유롭게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내 나는 이게 딱 맞는구나 나한테. 정말 재밌네. 네. 그런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러한 학문을 찾는 거죠.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학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뭐 학비가 없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69년 선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정권 교체됐다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69년 선거에서 학비는 없지만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아버지가 부자든 그렇지 않든 부모가 부자든 그렇지 않든 모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지. 부모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1970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비를. 그걸 바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얼마 됐나요? 7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네요. 됐죠. 50년 넘었죠. 작년에 제가 바펙 얼마 주나 봤더니 서독 지역은 매월 120만 원, 동독 지역은 1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매월. 그 정도 주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들 엄청 열심히 합니다. 독일 대학 가보면 도서관에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은 어디 가 있나요? 편의점에, 커피숍에서 커피 나르고 있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학에 오면 공부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와는 너무 다른 거고요. 이렇게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대학관의 차이예요. 유럽에서는 고등교육은 당연히 모든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에 반해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은 내 돈 내고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긴 미국 대학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부잣집 아이들이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대학들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더군요. 높죠.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지금 예. 사실은 샌델 교수도 지금 미국은 완전히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예. 그래서 추첨 제도도 그렇죠. 사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예, 그런 하더군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고 네.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이러한 세 가지는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미 다 실현되어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교육적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상상력을 키우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한국에서도 교육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교실에서 이런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교수님 거죠. 예. 또 반대 입장에서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봐라. 불과 짧은 기간에 미국의 생산성은 유럽을 훨씬 앞질러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지 않냐. 그것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다 뉴욕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부상하냐. 미국의 경쟁적인 대학 시스템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좋은 대학에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엘리트들을 만들고 그들이 그러한 유수한 기업체의 IT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일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번창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미국의 국부가 유럽 나라들의 국부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하향 평준화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동성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하여간 그런 관점들이 당연히 있죠. 지금 그런 관점들이 있고 미국 안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샌델처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이 세계를 그런 발전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생태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그런 류의 성장 발전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조금 이건 근본적인 문제 제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경제나 또는 자연과학, 공학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는 미국은 아직 멀었다고 보죠. 실제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은 나라죠. 압도적이죠. 미국의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학 안에서도 대학 내의 이른바 헤게모니.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대학은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가능하면 유럽에 가지 말고 미국에서 학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겠어요? 학문이 완전히 지금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학문의 미국화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지금 조희연 요 전에 예. 우리 뭐죠?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하신 네. 분이 사회학자죠. 이분이 이제 미국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은 상당 부분 하여간 미국적 시각인 거죠. 그런 관점이 미국적 시각인 우리가 거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렇죠. 사회를 만들고 네. 어떻게 어떤 발전이 옳은 발전을- 발전의 방향인지. 예?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인데 그것은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 학교하고 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각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아메리카니제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쓰신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희연 교수, 예. 조희연 교수가 쓰신 우리 학문 속의 미국이라는 것과 아메리카니제이션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 많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자리죠. 논쟁적이죠. 논쟁적인 자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세이멀 립센이라고 미국으로 봐서는 아주 주류 학자죠. 정치학회 회장도 하고 네. 그분 사회학회 회장도 하셨어요. 세이멀 립센. 이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American Exceptionalism.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 한국에도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또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미국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죠. 상당 부분. 예, 아주 예외적인 국가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힘이 센 나라인 건 분명하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과연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것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토론을 한번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외면하지 말고. 그렇죠.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론, 성장론, 또 물질주의 관점에 쓰면 미국의 가치가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고요. 생태론적 관점. 그 다음에 소위 인문학, 사회학적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유럽적인 관점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김누리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시기든 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교육 현실이 압도적으로 경쟁주의적으로 그렇죠. 경쟁적으로 또 미국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완화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측면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꼭 음. 시급하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렇죠. 우리 같은 학벌 사회에서 그 중요한 시험을 예. 딱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거는 평가에 대해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고 특히 평가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네. 한국처럼 이렇게 평가에 소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하루 동안 시험 본 걸 가지고 하루에 7과목, 8과목을 보고 네.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한 인간을 평가한다? 1등부터 55만 등까지 줄을 세운다? 네. 이건 너무너무 가혹하고 야만적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에서 한국 교육을 한번 취재하러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장 놀란 게 독일의 경우는 시험도 다 시험 규정이 있어요. 네.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못 봐요.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못 봐요. 일주일에 2과목 이상 못 봐요. 일주일에.
시험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물며 그 경쟁적인 미국도 SAT라는 걸 여러 번 봐서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한 걸 내고 그렇겠죠. 평가받잖아요. 여러 번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험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 이것이 아이들에게 학대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못 본다, 일주일에 2과목 이상 못 본다,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시험을. 그런데 우리의 경우 와서 얘들이 취재하러 와서 우리 수능을 본 거예요. 수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과목을 보나요? 몇 과목. 그리고 그 수능 끝날 그 다음 날은 자살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떡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아주 학대에 가까운 그러한 행위고, 이러한 것을 지금 계속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해온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요. 게다가 사실 저는 더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게, 선진국 중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인펜으로 OMR 카드 그거 그렇죠. 그거에 너무 기계가 익숙하죠. 채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사유 능력을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원흉이에요. 원흉. 이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답을 외우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독일의 그 문제를 보고 좀 놀라서요.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투어라는 시험,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본다고 했죠. 거기서 그 문제 하나를 제가 보고서 너무나 놀랐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분석하라. 간단해요, 문제가. 그리고 그 연설문을 줘요. 그리고 300분을 줘요. 300분. 5, 6, 2, 30, 5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받고 그걸 쭉 읽으면서 어떻게 분석할지를 생각하고 5시간 동안 씁니다. 그게 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제가요. 제가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교수님. 물론 이제 경영학과긴 한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3시간을 주고 쓰라는 거예요.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교육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 낙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 없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외워서 교육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교육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사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우리는 평가하는데 돈을 안 써요. 컴퓨터가 평가하니까 돈이 안 들죠. 그건 그냥 거저죠, 평가가. 그런데 평가야말로 가장 많이 돈을 써야 될 일이죠. 자기 생각을 5시간 동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의 문제에 평가자가 3명이 붙어요. 3명이. 3명이 붙어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크게 나면 또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시간과.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를 평가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계에 넣으면 그냥 나와요. 몇 점.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부가 뭐 관계없이, 정권에 관계없이 그 시스템은 왜 이렇게 효율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그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험제도, 또 무학비, 또 무서열이 바로 시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현실적으로 참 요원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 3가지 중에서 대학 등록금, 대학 학비를 없애는 것, 그것은 아마도 저는 다음번 대선 때는
후보들이 아마 대부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 얼마든지 음. 그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건 제일 먼저 실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서열을 없애는 부분 그것을 한꺼번에 하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에 김종영 교수가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마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네. 제안이고요. 네.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그러한 대학 모델을 이제 그 사례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 이것을 지금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 너무 병목 현상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완화하는 그렇군요. 그러한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재원들이 새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잘 전달되고 또 정책의 일환으로 잘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살만한 그런 한국 사회가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네. 이슈가 있으면 다시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